예정대로라면 다음 달에는 결혼식을 올렸을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도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몇 번이고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게 단지 두 사람이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정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라는 중요한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시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파혼을 결심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귀게 된 사이입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저나 남자친구나 둘 다 안면은 튼 사이였지만 한 번도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출근하면 조용히 자리에서 제 할 일만 하고 집에 가는 소위 있는 듯 없는 듯한 공기 같은 사람인데 반해 남자친구는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이목을 끄는 시끌시끌한 성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관심은커녕 오히려 좀 성가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들은 바로는 자기는 세상 조용한 제가 너무나도 신기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웃어줄 뿐 반응이 없더라면서. 그래서 나중엔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든 저를 웃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출근한 적도 있었다고요. 그런 남자친구의 노력 덕분인지 저도 결국엔 남자친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그렇듯이 위에서 사내 커플을 그다지 좋게 보지 않는 눈치였어요. 특히 남자친구와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3달 정도 지나서 제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있던 차였거든요. 전 회사가 정이 들었기도 하고 출퇴근 교통이 제가 살던 집에서 훨씬 좋아서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사내 연애를 가지고 직원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 그냥 옮겨버리게 되었어요. 이직한 회사는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규모 면에서 좀 더 크고 젊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꼭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서 다양한 동료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런 제 생활의 변화를 보더니 뭔가 불안했던 건지 안 되겠다며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을 갑자기 시집 보내게 되었다며 친정부모님이 많이 서운해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엔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양가 어른들에게 큰 이견이 없었으니 결혼 준비는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집 문제였습니다. 다른 신혼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1억 정도 있었고 남자친구도 5천 정도 있었지만 1억 5천으로는 서울에서 웬만한 전세를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 친정어머니가 그럼 당신이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대신 거래는 거래니까 깔끔하게 1억 5천을 전세 자금으로 내라고 하셨고요. 저도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좋아서 남자친구에게 그러자 하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그렇게 거래를 할 필요가 있냐며 싫은 티를 내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그 돈을 안 받으면 무슨 BMW 어떤 모델을 살 수 있다나 뭐라 하면서요. 친정어머니가 신경 써준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뻔뻔하게 저러고 있으니 제가 그럼 그냥 엄마 집 들어가지 말고 우리 힘으로 알아보자 했는데 부동산을 10군데를 가봐도 1억 5천으로 서울에서 어떻게 아파트를 구하겠어요. 결국 남자친구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친정어머니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받는 대신에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내부 공사는 친정어머니가 어머니 선에서 전부 다 해주기로 하셨어요. 저희가 결혼식보다 주택 문제에 먼저 신경을 쓰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제한된 인원을 초대해야 하는 것도 싫었고 결혼식 촬영을 전부 마스크 쓰고 하는 것도 여러모로 내키지가 않았기에 결혼식만큼은 조금 미루게 되더라도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남자친구의 경우 서울에서 살고 있던 전세집이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도 고려해야만 했고요. 아무튼 그리하여 저희가 먼저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네요. 제 시집살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쪽 집안의 가족 환경을 소개해야만 하겠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가족이 많지 않으세요. 저를 기준으로 친가로는 큰아버지가 계시고 외가로는 이모가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다예요. 다들 자녀들도 한둘밖에 없어서 다 모여도 15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저도 외동이고요. 반면에 남편 쪽은 시아버지만 이미 5남 1녀 중 장남이십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2남 1녀 중 맞이이고요.
저희 친정은 가족 내 행사가 있거나 명절이면 좋은 식당에 가서 다 같이 맛있는 한 끼 먹기를 좋아합니다. 다들 술을 별로 즐기지 않고요. 반면에 남자친구네는 거의 4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먹고 떠들고 술 마시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끼리 한번 모여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가게는 그날 완전 장사 대박 낸 거라고, 과장이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정말 몇백만 원치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가늠조차 하질 못했네요. 그러다 얼마 전 아파트 내부 공사가 다 끝나고 집들이를 위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어차피 결혼하면 다 한 가족으로 보고 지낼 사이인데 이참에 미리 얼굴 트면 편하고 좋지 않겠냐 하시면서 친척분들의 연락처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고작 22평짜리 아파트에 좋기 30명도 넘는 사람들을 부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자가도 아니고 전세인데 무슨 집들이를 이렇게 크게 하냐고, 그리고 한다고 쳐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집에 오게 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냐면서 아버지가 우리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그냥 좀만 참으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안 되면 시간차를 두고 오시라 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간차라니 예약제도 아니고 2시간 간격으로 친척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라는 소리인가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런 건 그냥 배달시켜도 된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솔직히 가족마다 성향이 다르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다를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제 방식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 방식이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22평 아파트에, 그것도 아무리 저희 어머니 소유라지만 제 집도 아닌 새 들어 사는 전셋집에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해야 한다니 말도 안 될 소리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미 저는 속으로 이 결혼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회만 되면 이 모든 식구들이 모인다는 건데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시간은 갔고 집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몇몇 어른들은 코로나 무서워서 못 오신다 하셔서 결과적으로 오게 된 건 시부모님 내외와 시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전부였어요. 그렇다고 마음에 부담이 덜해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저는 근처 적당한 중식당에서 몇 가지 요리를 시켰습니다. 음식 직접 안 했다고 혼나는 거 아니냐며 제가 걱정을 하자 남자친구 말이 자기네 가족은 그런 건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분위기만큼은 잘 맞춰야 된다고, 그래야 이쁨 받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분위기를 잘 맞춘다는 게 묻는 말에 대답 잘하고 잘 웃고 그러라는 건가 싶어서 그런 거야 식은죽 먹기지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설마 저에게 기대하는 게 그런 역할일 거라곤 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6시 반쯤 되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어른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음식도 제때 도착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저더러 잠깐 이리 좀 옆에 와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저는 정말 그냥 절며느리로 형제분들께 정식으로 소개해주려고 하시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술잔을 딱 내미시면서 어디 한 잔 따라봐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께 술을 배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말씀하시길 여자는 술 따르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 술잔도 못 채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지가 술을 따르라 하니까 기분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원래도 술을 좋아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고 또 기분이 좋아서 그러시는 건가 싶어서 그냥 싫은 티 안 내고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그러자 저보고 참 센스가 없다고 사람이 어떻게 술만 마시냐고 하시면서 안주는 어디다 팔아먹었냐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때부터는 기분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지만 한 번만 더 참자 했어요. 앞에 남자친구 아버지의 형제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탕수육을 몇 개 집어서 남자친구 아버님 앞접시에 놓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입을 아벌리면서 무슨 여자가 이렇게 애교가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해서 벙쪄 있으니까 남자친구 어머님이 아버님께 채통 좀 지키라 한마디 하시면서 탕수육을 집어서 입에 넣어주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아버님이 탕수육을 오물오물 드시면서 젊은 여자가 주는 것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늙은 마누라가 방해를 하네 하면서 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솔직히 저게 이런 자리에서 하실 말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님, 형제분들도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아주 배꼽을 잡으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며느리 도망가겠다고
조심 좀 하라고 재미 하나도 없는 추임새까지 넣으시면서요. 그래도 거기서 멈추셨으면 제가 파혼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슬쩍 부엌으로 가려고 하니까 남자친구 아버님이 저더러 가긴 어딜 가냐며 저 빈잔들 안 보이냐고 얼른 옆에 가서 한 잔씩 다 따라주고 안주도 하나씩 먹여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하기 싫어서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 아버님 동생분들이 자기들끼리 막 저를 보면서 실실 웃으며 쑥스러워서 그러냐면서 웃더라고요. 우리들은 안주 입에 안 넣어줘도 되니까 빈잔만 채우라고 하더군요.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빈잔을 채우고 있는데 잔을 채울 때마다 친척분들 시선이 느껴지니 제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기도 하고 잔 받을 때마다 조카 덕에 이 나이에 젊은 여자한테 술도 받아보고 아주 출세했다고 좋다며 웃는데 접대부가 된 기분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남자친구를 살짝 불러내 이게 무슨 경우냐고 물으니까 아저씨들이 모여서 농담 따먹기 한다 생각하고 적당히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 맞춰달라는 게 이런 거였냐. 아무리 자기 부모님이고 친척들이셔도 나를 막대하는 건 아니다. 서로 존중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막 한 적 있냐 하니까 자기 가족들은 원래 부침성이 좋아서 그렇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부침성이라니 유쾌한 것과 막대 먹은 것의 차이를 모르는가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파혼하자고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가풍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솔직히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았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는데 남자친구 말처럼 동시에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남자친구 고모님 생신이라서 가족 모임에 갔다가 이 집하곤 정말로 상종을 말아야겠다는 확신에 남자친구가 바라던 대로 아주 생신 자리에서 분위기 메이커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남자친구의 고모님 생신까지 챙겨야 된다는 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혼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건 단지 일가 친척의 생일을 다 챙기게 생겼다는 걱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저를 대하는 남자친구 아버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니 벌써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번 집들이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정말 많은 분들이 와 계셨거든요. 그 가운데서 분위기를 진두지휘하시던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저 멀리서 저와 남자친구를 발견하시곤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러더니 벼랑간 저더러 이리 와보라고 하시더니 술병을 딱 손에 쥐어주시면서 저보고 돌아다니면서 빈잔 있으면 다 따라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아니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어도 왜 그런 걸 시키냐고 말리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아니 내가 내 며느리한테 술을 따르라고 시키든 춤을 추라고 시키든 당신들이 뭔 상관이냐? 하면서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며느리 도리가 다 뭐야. 시아버지가 하라면 네 아버님 하고 죽는 신용도 해야지. 안 그러니 아가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때야 우리 결혼하고 살 신혼집 집들이었으니 주인공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번에야 말로 네 하고 아버님 장단 맞춰드리면 그 순간 내 팔자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풀지 못할 때까지 꼬아버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술병을 다시 남자친구의 아버님 손에 쥐어드리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되어드릴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저를 잡아 끌고 구석진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미쳤냐며 제정신이냐고 어디 사람들 있는 데서 시아버지들 사람한테 그렇게 반응을 하냐고 친척들 앞에서 자기랑 자기 아버지 망신 줄 생각이냐고 성질을 내더라고요. 어서 돌아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애교도 부리고 해서 아버님 기분부터 풀어주라고 성질을 부리고 돌아가더라고요. 혼자 잠깐 가만히 서서 그냥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누가 선물로 가져온 건지 샴페인 병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을 집어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술 따르기 싫다고 한 예비 며느리가 술병을 들고 들어오니 남자친구가 아버님 귓속에다가 대고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아마도 자기가 저를 잘 타일렀으니 아버님 말에 이젠 거역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버님이 언짢으신 표정을 하고는 잔을 들고 제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래 네가 감히 어른 말을 거역해? 어디 한번 따라봐라 하는 세상 근엄한 표정을 하고 서 계셨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욕을 해버릴까 했지만 꾹 참고 샴페인병을 기울였습니다.
뻥하는 소리와 함께 코르크가 아버님 미간에 그대로 적중했고 샴페인은 그대로 압력을 이기지 못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병입구를 틀어막으면서 그대로 아버님 얼굴에다가 샴페인을 뿌려버렸습니다. 사실 이미 샴페인병을 들고 오면서 이렇게 할 생각에 안 보이는 곳에 숨어서 병을 엄청나게 흔들어댔거든요. 병뚜껑에 맞아서 정신이 없는 아버님 얼굴 위로 샴페인이 흩뿌려지니 아예 정신을 못 차리시고 옆에 있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대로 아버님한테는 그토록 원하던 젊은 여자가 따라주는 술맛이 어떠시냐고 비아냥대면서 물어봤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버님 얼굴에 뿌리고 싶었는데 저를 말리러 뛰쳐나온 남자친구 때문에 그러진 못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도 소리를 지르면서 애교를 부려서 기분을 풀어주라고. 야, 그럴 거면 차라리 개나 고양이를 키우지 왜 애완동물이 할 일을 예비며느리한테서 자꾸 난리냐고 쏘아붙였어요. 한 번이면 참겠는데 사이즈 봐서는 아무래도 이 집에 시집 오면 평생 너네 가족들 술만 따르게 생겼다고. 전세금으로 넣어둔 5천만 원은 내일 당장 보내줄 테니까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소리 지르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밖에 나와서 밤 공기를 맞으니까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면서 한기가 돌아 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마음 하나만큼은 후련하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원래부터 가벼운 성격이라서 그냥 밝고 분위기 주도하는 재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매너가 없는 집안에서 배워먹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것도 집안 유전인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바로 엊그제 일인데 남자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저한테 다시는 그런 대우 하지 못하게 잘 말해놓을 테니 자기들한테 기회를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꼴랑 5천만 원 모아놓은 거 가지고 전세긴 하지만 서울에 집도 마련해서 시작할 수 있었는데 막상 포기하려니 아쉬웠는가 보죠. 제가 그 난장판을 피고 왔는데도 다시 잘해보자는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요. 일 없다고 아버님한테나 친척 어른들한테 군말 없이 한 명 한 명 술 따라주면서 애교 부리는 그런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고. 그리고 되도록 앞으로는 어떤 이유로든 마주칠 일 없게 잘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괜히 제 눈에 거슬렸다간 너한테도 아버님한테 한 거랑 똑같이 샴페인으로 샤워를 시켜주겠다고요. 이미 한 번 저지른 건데 두 번은 또 못하겠냐고 성질을 부리니 쫄은 건지 대답도 못하고 깨갱하더라고요. 자꾸 연락이 와서 신경 쓰이기는 하는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제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잖아요. 괜히 결혼했다가 이혼녀 딱지 붙을 뻔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빨리 결단을 내려서 행동에 옮긴 제 자신한테 뿌듯하기까지 하네요. 남자친구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하나 보내고 차단해버린 뒤에 이렇게 사연 한번 적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